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일단 오늘부터 이제 GS 2기 인사 노무 관련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역시나 첫날이니까 그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얘기들 좀 진행하게 될 텐데 일단 지금 자료 두 종류 중에 강의 객선 이미 뭐 공지된 내용이니까 그거는 그냥 따로 개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제목 가지고 있는 그 자료 있죠. 예, 그거 가지고 일단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예, Q&A 관련된 내용 들어가 있고요. 뭐 일기 때 수강하셨던 분들은 일기랑 똑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일단 학원 홈페이지 안에 강사 게시판 안에서 이제 질의응답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이메일 통한 방법과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그렇게 통해서 저한테 그 질문 주시면 이제 답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청자에 한해서 대면 상담도 진행할 거니까 미리 신청해 주시면 될 듯해요. 그래서 그렇게 Q&A 진행하도록 할 거고, 그다음에 일정은 뭐 이미 공지된 거니까 오늘 4월 9일부터 6월 4일까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할 거고 총 8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5월 14일 제 1차 시험 있잖아요. 1차 시험 때문에 5월 14일은 강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고, 교재 1기 때 교재랑 똑같은 교재 사용할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2022년 공인노무사 핵심 정리, 인사 노무 관련 교재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뭐 교재에 대한 특성들은 이미 일기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다시 언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장별 요약 정리 파일 그 카페랑 학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다는 거 그거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지난번 일기 끝나고 나서 그 몇 분이 도움을 주셔가지고요. 그 제가 연기 때 인사 노무관리 총정리한 음성 파일이 있어요. 예, 그 음성 파일도 역시나 그 제가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전 카페에도 올려 놓은 상태니까 저희 그 음성 파일 필요하신 분들은 들으시면서 총정리하셔도 될 듯합니다. 그래서 그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들이니까 교재에 대한 내용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방법에 대한 내용 보시게 되면 먼저 강의 진도는 예, 그 강의 계획에 올라가 있는 내용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각 주차별로 이제 1회차에 제1장, 2회차에 2장, 3회차에 3장, 4회차에 4장 그래서 각 한 주당 한 챕터씩 쭉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 제5장 평가관리와 보상관리는 뭐 이미 일기 때 보셨겠지만 양이 많아서 한 주 동안 정리할 수 있는 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분량을 생각하면 분명히 챕터를 나눠놔야 돼요. 예, 챕터를 나눠놔야 되는 게 맞는데 전 항상 일반적으로 이 평가관리 쪽하고 보상관리는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두 개를 별도로 가셔도 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예, 평가관리랑 보상관리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 일반적으로 한 챕터에 묶어서 많이 교재 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주차별로는 두 개를 나눠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총 8회까지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뭐 지금 이제 그 답안 쓰는 게 주된 강의가 GS 2기부터이다 보니까 이 진도가 틀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진도대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예, 강의 시간 및 구성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고 예, 오늘 첫날이라서 모의고사 없고요. 예, 모의고사 없이 그냥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 그 제1장에 대한 내용들 강의 그 핵심 내용들 강의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시험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8회차까지는 진도별 모의고사고요. 그다음에 그 모의고사에 대한 강평과 새로운 내용에 대한 핵심 내용 정리 이런 형태로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회차부터 8회차까지는 일단 3시 15분까지 75점짜리 진도별 모의고사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한 15분 정도 휴식하시고요.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 진도별 모의고사 보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평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시험을 위한 핵심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강의 시간은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럼 이제 어쨌든 이제 GS 2기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강의가 주가 아니라 진도별 모의고사가 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진도별 모의고사 실시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 좀 드리면 일단 뭐 자료에 있는 것처럼 오늘은 뭐 시험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개강일은 제외돼 있고 일단 문제 구성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75점짜리 진도별 모의고사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전에 가시면 100점짜리는 50점짜리 한 문항, 25점짜리 두 문항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 50점짜리 한 문항, 25점짜리 한 문항 해서 75점짜리로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출제 범위는 직전주에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누적 범위는 아니에요. 지금 이제 누적 범위가 큰 의미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냥 전주에
정리한 내용들 그 다음 주에 50점짜리 하나, 25점짜리 하나에서 75점짜리 모의고사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역시나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답안 작성은 클로즈북으로 작성해 주실 것을 계속 일기 때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예, 가급적이면 클로즈북으로 답안을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2기 때가 되면 이제 그런 일이 좀 덜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공부한 내용이 부족해서 쓸 내용이 없어서 이제 오픈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으세요. 근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요,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클로즈북으로 뭔가 써보시는 연습. 그것도 분명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실전에 들어가셔도요, 소위 이야기하는 소설을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할 거예요. 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소설도요, 미리 써봐야 늘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GS2기나 GS3기는 답안 작성을 연습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클로즈북으로 뭔가 떠오르지 않는 내용이 있다든가 하면 뭔가 만들어 쓰기라도 하는, 예, 그런 연습들도 같이 좀 한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클로즈북으로 답안을 좀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피치 못하게 오픈북으로 작성하시는 경우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우측 상단에 오픈북으로 답안 작성했음을 좀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실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진도별 모의사 종료 후 예시답안 및 채점 기준을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이제 어떤 절차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제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시고 나면 이제 그 종료 후에 예시답안을 드릴 거예요. 예시답안을 드릴 건데, 그 예시답안만 딱 드리지 않을 거고 그 맨 뒤에 뭐를 붙여 드릴 거냐면 채점 기준을 붙여 드릴 거예요. 사실 뭐 채점 기준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으냐면 세부 배점이라는 표현이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50점짜리 문제든 25점짜리 문제든 통으로 50점을 채점하거나 25점을 채점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각 그 안에 세부적 이거에 대해서 몇 점, 저거에 대해서 몇 점 하면서 채점 기준과 세부 배점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역시 그 부분들을 같이 제시를 해 드리게 될 텐데, 그걸 제시해 드리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좀 있어요. 일단 어떤 이유가 있냐면 자가 채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일기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문제 하나에서 여러 가지를 물어본다고 했을 때 각각에서 어느 쪽에다 힘을 주고 어느 쪽에다 힘을 빼줘야 되는지, 완급 조절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연습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 완급 조절을 의미하는 게 바로 뭐가 될 거냐면 각 세부 항목에 대한 배점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완급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가 채점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예시답안뿐만 아니라 맨 뒤에다가 채점 기준을 같이 좀 붙여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답안지를 제가 수정할 거고, 그 수정해서 피드백과 첨삭을 같이 할 거고, 제가 1기 때는 그냥 A, B, C로만 등급 정해서 드렸잖아요. 이제는 점수를 드릴 거예요. 네, 75점 만점으로 해서 점수를 드릴 거니까 그 점수까지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채점하고 나면 이제 제출된 답안지들 중에 역시나 최고 답안을 선정해서 공유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도록 할 건데, 역시나 제가 1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최고 답안을 드린 이유는 잘했습니다, 칭찬하기 위한 목적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최고 답안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각자만의 답안을 쓰시겠지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답안을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역시 분명한 도움이 돼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을 제대로 못 썼는데 이 친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잘 썼구나 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 것은 분명한 도움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 답안을 드리는 거지, 잘하셨습니다 하기 위해서 칭찬의 목적은 사실 저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최고 답안을 좀 선정해서 공유하면서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답안지를 쓰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확인하는 절차들을 좀 가져가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하지 않겠지만 지금 온라인 수강생, 그 온라인 첨삭반 친구들도 있어서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그 온라인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로 답안지 개별적으로 받을 거고요. 그분들은 이제 우리 토요일마다 수업 있으니까 일요일날 23시 59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거 맞춰가지고 그 채점해서 다시 피드백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잠깐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역시 이제 2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답안 작성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 드려야 되긴 하는데, 이미 제가 1기 때 그 25점짜리 모의사 봐야 되기 때문에 잠깐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중복적으로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특히나 요즘 이제 온라인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뭐 앞에 강의니까 샘플 강의로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기억나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샘플 강의 수강하시면 되니까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예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간이 짧게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얘기하지 않을 거고 그냥 일기 때 올라가 있는 거 참조하셔서 답안 작성 방법 다시 한번 떠올려 놓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역시 이제 최근 5개년 동안 그 인사노무관리 기출문제가 어디서 출제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표 하나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아, 여기는 계속 나오고 있구나, 아니면 여기는 퐁당퐁당 나오고 있구나 라는 그런 주제별로 좀 정리를 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가 있는 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런 표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런 표들을 많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출제자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해보면 별로 중요한 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출제자 입장에선 뭐 계속 물어봐 왔으니까 자주 물어보자? 아니면 안 물어봤으니까 한번 더 물어볼까? 이런 느낌 생각보다 강하지 않거든요. 강하지 않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참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탄탄하게 좀 잡아놔야지 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되세요. 물론 근데 한 가지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그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딱 한 해 빼고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는 분야가 있긴 있죠. 그리고 그게 어디냐면 지금 유지관리 쪽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역시 일기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관리 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노사관계예요. 노사관계가 되는 거고, 어쨌든 노무사 시험이다 보니까 인사 노무 관련해서 노사관계에 대한 얘기들은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되어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유지관리 쪽은 그냥 매년 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개발관리 같은 경우는 한 문제도 없었지만 그렇다면 개발관리 앞으로 안 나올 거다? 이 생각하시는 건 정말 위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유지관리는 노사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나오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지, 어떤 퐁당퐁당이나 규칙들을 찾아서 올해는 이게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섣불리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그냥 간단하게 참조 목적상으로 그 5개년 기출문제 분석해놓은 내용들 잠깐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정도 아무래도 일기 때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 2기 때는 뭐 더 많이 할 얘기는 없을 것 같고, 요 정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은 가름을 좀 하도록 할 거고,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시험 보시게 되는 오늘 정리에 대한 내용들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1장 인적 자원 관리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계속 요 이기 때는 어떻게 따라오시는 게 가장 좋으냐면 머릿속으로 계속 구조를 잡아드릴 거고요. 그 구조를 계속 그리세요. 머릿속으로 그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요, 제가 칠판에 판사한 내용들을 받아 쓰실 필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서브노트 가지고 계시면 거기다 뭐 추가해서 쓸 거 있으시면 쓰시면 되는 거지, 뭔가 받아 적는 거가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고, 계속 제가 드린 얘기들을 흐름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속 이어가면서 머릿속으로 그리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따라오시면 되는데, 역시 그러면 다시 제1장 인적자원관리의 기초개념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 들어가 있어요. 제1절에서는 일단 인적자원관리 앞에 경영학이 있을 거니까 그 경영학과 인적자원관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어떤 얘기를 했던 거냐면 경영학 전체 안에서부터 인사관리를 끄집어내는 것에 대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사관리가 끄집어내지고 나면 이제 어떤 내용들 흐름적으로 끌고 가냐면, 인사관리가 있을 때 이 인사관리가 분명히 어떻게 변화되어 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적자원관리, 인사관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역시 직관적으로 가면 변화 쭉 해오다 보면 맨 끝에 뭔가 현재까지 와 있는 단계가 있겠죠. 그리고 그게 바로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인적 자원 관리가 계속 이렇게 변화되어 오다 보면 지금까지 와 있는 상태가 있을 거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러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도움을 줬던 기술 하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정보 기술이라는 것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와 뭘 결합시키는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냐면 정보 기술과 결합시키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는 거고요.
그런 개념 하에서 인사정보 시스템 같은 것들을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그게 기초 개념 쪽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되는 거고, 역시나 조금 범위를 좁혀드리는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꼽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좀 보시게 되는데, 그럼 이제 먼저 제1절 경영학과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뭐 교재 라인 바이 라인 끌고 가지 않을 거고, 역시 이쪽은 흐름 구조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출발은 뭐부터 이야기가 되냐면 인원부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GS 2기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뭐 경영학은 뭐고, 경영학은 어떤 분야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인풋 플러스 아웃풋 어떤 절차를 가지고 이런 걸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얘기할 필요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실제로 답안지 쓰기 위한 기초로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정리해야 될지를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요 경영학 자체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만 지금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도대체 뭐냐라는 건데, 일단 경영학이라는 것을 아주 없어 보이게 이야기하면 결국 기업의 활동이에요. 활동. 예. 기업의 활동인데, 이 활동은 개념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직접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과 간접적 활동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이 직접적 활동과 간접적 활동이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냐는 건데, 이 간접적 활동이요. 이 간접적 활동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활동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공통적인 활동을 경영학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영관리 또는 관리과정 또는 관리활동이라고 하는데, 그 관리활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5개, 4개, 3개가 있어요. 그러면 5개로 이야기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계획화, 조직화, 지휘, 조정, 통제라고 이야기하는 5가지가 되고요. 이게 4가지로 간소화되면 계획화, 조직화, 지휘, 통제라고 이야기하는 4가지가 되고요. 이걸 다시 3가지로 바꾸면 플랜, 2C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 그래서 제가 1기 강의할 때 우리 어쨌든 이게 메인이 아니라 이게 메인인 거잖아요. 그냥 여기에 대한 답안지 쓰실 때 기본적으로 어떤 골격에 깔려야 됨을 계속 말씀을 드렸냐면 플랜, 2C라는 골격에 계속 깔려야 됨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플랜, 2C라는 그 구조가 되는데, 역시 이 플랜, 2C는요 딱 하나로 플랜, 2C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서 플랜, 2C가 되고 나면 다시 이 두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플랜, 2C, 또 그 두 밑에 들어가면 또 세부적으로 플랜 2C 한 형태로 계층으로 플랜 2C가 움직이니까 그 구조를 잡아가시면 답안 쓰실 때 좀 더 수월하게 구조적으로 답안지를 쓰시는 것이 가능해지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계속 제 1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얘의 의미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평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다음에 플랜을 세울 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역시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피드백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정보 제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정보 제공이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할 거고 미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결국 답안 쓰실 때 기본적인 골격은 플랜 to C, 플랜 to C 요 구조 가지고 떠올리시는 게 얘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일단 우리 입장에서 필요한 요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뭘 끄집어내 가야 되냐면 인적 자원 관리를 끄집어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인적 자원 관리를 끄집어내기 위한 관점에서 한 가지 이론을 정리할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버나드의 조직 균형론이라는 것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나 다시 한번 버나드의 조직 균형론 한번 떠올려 보시면 버나드라는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조직의 목적은 뭐와 뭐가 있을까요? 존속과 발전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직은 존속과 발전이라는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없으니까 뭘 이용할까요? 조직은 사람 덩어리니까 그 조직 구성원을 이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구조에서 어떻게 조직은 조직 구성원을 이용하게 되냐라는 건데, 조직과 조직 구성원 사이에 뭔가 주고받으면 돼요. 그리고 조직은 조직 구성원에게 뭘 줄까요? 보상을 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이 조직의 입장에서 용어를 쓰게 되면 유인이라고 용어를 쓰게 되고요. 조직 구성원 입장에서 용어를 쓰게 되면 만족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조직은 조직 구성원에게 유인 또는 만족을 주게 되고요. 그 유인을 받은 조직 구성원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공헌 또는 기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인과 공헌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냐면 대내적 균형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대내적 균형을 통해서 조직은 조직 구성원을 통해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대내적 균형 상태에서 유인과 공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당연히 균형이니까 일치하는 건 포함할 거고요. 그런데 일치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인이 공헌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버나드의 조직 균형론 자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얹어드린 게 바로 뭐냐면, 그런데 버나드는 이렇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기본 요소로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좀 떠올려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조직과 조직 구성원 사이의 관계가 성립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우리는 공통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은 조직 구성원이 원하는 보상의 형태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조직과 조직 구성원 사이에는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조직으로부터 유인을 받은 조직 구성원은 거기에 대해서 공헌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바로 버나드의 조직 균형론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데 이게 바로 경영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의 틀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문제를 끌고 갈 수 있게 되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가면 조직이 뭐로 바뀔까요? 기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직 구성원이 뭐로 바뀌게 되냐면 종업원 또는 인적 자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과 종업원 또는 기업과 인적 자원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인적 자원 관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 구조 가지고 경영학이라는 틀 안에서 인적 자원 관리를 끄집어내는 하나의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에서 인적 자원 관리를 끄집어내는 또 하나의 논리가 있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논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역시 이제 경영학을 활동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조금 더 끌고 가면 기업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있냐면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자원을 잘 쓰는 것, 가장 잘 쓰는 게 중요하고 그게 바로 경영학인데 그 경영학에서 고려되고 있는 한정된 자원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돼요. 그리고 그 네 가지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상품,
자본 같은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경영학은 기본적으로 인적 자원 관리, 생산 운영 관리, 마케팅, 재무 관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생산 운영 관리나 마케팅이나 재무 관리는 지금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인적 자원을 최적 배분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그게 인적 자원 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관점에서 경영학에서 인적 자원 관리를 끄집어내는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얘기 계속 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하위 개념은 상위 개념의 틀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위 개념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끄집어내 놔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경영학이라는 관점에서 인적 자원 관리를 끄집어내는 논리 두 가지 말씀드린 거고 첫 번째는 버나드의 조직 균형론을 이용해서 가는 형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구두상으로 그냥 전달하고 말았는데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로서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7반상으로는 조직 균형론을 따라서 끌고 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구조에서 어떤 얘기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냐라는 건데 크게 일단 인적 자원 관리 자체와 관련해서 두 가지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일단 그렇다면 이 인적 자원 관리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떠올리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 이건 전체적인 구조를 잡아가는 형태긴 하지만 인적 자원 관리가 어떠한 구성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먼저 인적 자원 관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역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버나드의 조직 균형론에서부터 인적 자원 관리가 끌어져 온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버나드의 조직 균형론 잠깐 보시면 조직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조직 구성원은 목적이 없을까요? 당연히 조직 구성원의 목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버나드는 공통 목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버나드의 조직 균형론 먼저 이야기하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할까요? 조직 구성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걸 기반으로 인적 자원 관리가 끌고 와줬으니까 인적 자원 관리 관점에서도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종업원 또는 인적 자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둘 다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두 가지가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과 종업원 또는 인적 자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표현들을 좀 익숙하게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 붙여주냐면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종업원 또는 인적 자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을 사회적 효율성을 추구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인적 자원 관리의 목적이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율성의 추구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일단 인적 자원 관리의 목적에 대한 내용들 정리가 된 거고요. 그럼 이제 이러한 인적 자원 관리는 어떤 구성들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고 여기서 또 이런저런 내용들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제가 역사 얘기 때도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인적 자원 관리는 말 그대로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거니까 그 인적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일단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인적 자원의 조달과 관련된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버나드의 조직 균형론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조직 구성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똑같은 얘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인적 자원이 조달되고 나면 이제 기업은 그 인적 자원을 잘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면 되는데 이미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버나드의 조직 균형론에 따르면 조직의 목적은 존속과 발전이에요. 그럼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도 존속시키기 위해서 인적 자원을 그러니까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인적 자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워낙 쪽 노무사 쪽에서는 그 용어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그냥 정리해서 가면 먼저 뭐부터 이야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얘부터 이야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을 발전시키는 건 좋은데 기업은 개념은 존재하지만 실체가 없으니까 직접 발전할 수 없으니까 종업원 또는 인적 자원을 활용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보시게 되냐면 인적 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적 자원의 개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존속과 발전 중에 발전에 대한 이야기는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존속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속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냐면 그 인적 자원에게 보상을 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죠. 그런데 이 인적 자원의 보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떤 보상 얼마만큼 줄지 보상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는데 이 보상이라는 것은 기업과 종업원 사이에 원하는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찾아줘야 되고 적정한 수준을 찾아주어야 하고요. 그 적정한 수준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 전에 뭘 하게 되냐면 평가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적 자원의 평가와 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적 자원의 이 평가와 보상이 존속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예. 당연히 존속을 시키기 위해서 당연하게 그러니까 달랑 평가해주고 보상해주는 것만이 모든 것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외적으로 이제 존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좀 보셔야 되는 거고 그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게 되냐면 인적 자원의 유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역시나 이 인적 자원의 유지의 연장선상에서 이것도 역시나 존속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을 때요. 필요한 자원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그 경조 선택 과목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 슈나이더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유인 퇴출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을 거고요.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복잡한 얘기 아니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그 슈나이더라는 사람의 유인 퇴출 이론에 따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말 그대로예요. 일단 조직 구성을 유인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조직 구성원이 들어오고 나면 그 안에서 조직에서 활동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조직에 맞는 사람은 남아 있을 거고 조직에 맞지 않는 사람은 자이든 타이든 나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유인과 퇴출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 조직 안에는 어떤 사람만 남아 있을까요? 그 조직에 맞는 사람들만 남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슈나이더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유인 퇴출 이론이 되는 거고요. 역시나 그렇다면 존속이라는 관점에서는 단순하게 조직 안에 그 사람을 유지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어떤 것도 하나의 존속의 방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가는 것도 존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 하나를 더 정리하시게 되냐면 인적 자원의 방출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인적 자원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서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인적 자원의 조달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내용을 보시게 되냐면 일단 인적 자원을 조달한다고 했을 때 다시 일로 오면 조직이 조직 구성원을 활용해야 되는 이유는 조직 구성은 이걸 해줘야 되기 때문인 거잖아요. 결국 조직은 조직 구성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일이 인적 자원을 조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직무 관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요. 이미 뭐 연기랑 1기까지 오셨으니까 이 직무 관리 안에서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과
직무평가라고 하는 것과 직무설계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를 보시게 되는데 얘는 어느 쪽하고도 관련돼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냐면 이쪽하고도 관련돼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죠. 다시 한번 잠깐만 얘기하면 보상 안에서 임금이라는 걸 보시는 거고 그 임금에서 임금 체계와 관련된 내용은 기업이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은 일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평가 관리라는 표현이요. 그러니까 인적전의 평가가 아니라 평가 관리라고 표현해 버리면 저 평가 관리 안에는 인사평가뿐만 아니라 모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직무평가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무평가는 직무관리와 평가관리에 공통적으로 걸쳐 있다는 사실을 좀 정리해 놓으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직무관리에 대한 내용들 잠깐 확인했고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지가 결정됐으니까 이제 인적 자원을 정말 조달하면 되는데 그 조달하는 것 역시 어떤 절차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플랜 2, C의 절차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플랜의 관점에서 인적 자원 계획이라는 것을 보시게 되고요. 2와 C라는 관점에서 모집과 선발이라는 개념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묶어서 우린 일반적으로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냐면 확보 관리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죠. 그래서 인적전의 조달이라는 관점에서는 직무 관리와 확보 관리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중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인적전의 개발 쪽으로 들어가서 가장 기본적인 건 두 가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두 가지요? 역시나 기업이 인적 자원을 개발시키고자 하는 접근법은 단기적인 접근법과 장기적인 접근법으로 나누어지고 그랬을 때 단기적인 접근법과 관련된 것이 교육 훈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장기적인 접근법과 관련된 것이 경력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두 가지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한 가지를 붙여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붙여서 이야기를 하게 되냐라는 건데 역시나 사실 교육훈련보다는 경력개발 쪽이 더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경력개발은 장기적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경력을 개발시키다 보면 그 인적 자원은 조직 안에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개발과 관련된 관점이니까 개발과 관련된 관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직 내 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두 가지가 전환 배치와 승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개발 관리 관점에서 전환 배치와 승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게 되세요. 근데 물론 역시 이제 지금 2차 시험 답안을 쓰셔야 되는 경우니까 다양한 시각들을 좀 보여드리면 이 전환 배치와 승진이라고 얘기하는 거 꼭 개발 관리 관점에서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충분히 제가 연기와 일기 때 보여드렸는데 제가 연기나 일기 때 전환 배치나 승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했냐면 개발 관리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인적 자원의 이동은 조직 내 이동과 조직 외 이동으로 나눠지고 이 조직 외 이동은 여기서 이야기할 거니까 조직 내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전환, 배치, 승진, 강등이라는 얘기를 끌고 가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결국 어떤 얘기가 되냐면 얘 자체는 개발 관리 쪽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얘와 얘를 묶으면 또 하나의 주제가 만들어지죠. 어떤 주제? 인적 자원의 이동이라는 주제가 하나 더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역시 표현하면 이동 관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확대평 보유방에 너무 몰입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역시 이제 그 경영학이 가진 학문적 특성상 사회과학의 특성이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이렇게 묻기도 하고 저렇게 묻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확대평 보유방이라는 것을 그 절대로 넘나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역시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 지금 다시 한번 전체 구조 잡는 관점이니까 말씀을 좀 드리게 되고 어쨌든 뭐 제가 드린 교재 편제상으로 끌고 가면 인적 자원의 개발은 교육훈련, 개발, 전환 배치와 승진에 대한 이야기들 가지고 이야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자원의 평가와 보상이라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두 가지 이야기 들어가는 거고 그 두 가지가 인사평가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보상관리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게 되는데 역시나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인사평가와 관련해서 어떤 표현들을 종종 보시게 되냐면 평가관리라는 표현들을 보시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역시 그 평가관리라는 표현은 조금 이제 출제자가 사용했을 때 문맥상으로 보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냐면 인사평가와 평가관리를 동의어로 놓고 쓰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관리는 인사평가와 직무평가를 합쳐 놓은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가관리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면 직무평가를 포함시켜서 가야 될지 아니면 인사평가만 가지고 가야 될지에 대한 갈래는 문맥상으로 좀 파악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평가 가려고 했을 때 인사평가 말고 뭐 하나도 살짝 말씀을 드리긴 하냐면 부서 또는 팀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도 살짝 이야기가 되긴 하죠. 물론 그럼 인사평가 있고요. 부서 팀 평가 있고요. 그럼 그 위에 뭐도 있을까요? 그 위에 뭐도 있을까요? 다시 잠깐요. 기업, 그러니까 번화대 조직균형론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기업과 종업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조직의 문제로 가면 조직과 개인이 있고요. 조직과 개인 사이 하나의 개념이 더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 오긴 했냐면 집단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이게 기업의 문제로 바뀌면 기업과 종업원 또는 인적 자원이 있을 건데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부서나 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연기나 일기에서 저 인사평가와 관련해서 개인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 쭉 보셨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부서 팀 평가라고 해서 가운데 얘기도 보신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제 종업원이 있고 부서 팀이 있고 그 위엔 뭐가 있다고요?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은 평가하지 말아야 될까요? 평가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기업을 평가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도구를 보셨어요. 뭐 때문에 보셨냐면 인사평가 때에서 보셨어요.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인사평가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 인사평가를 기업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와 결합시켜 놓고 있는 개념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뭐였는지 떠오르실까요? BSC. 균형 성과표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균형 성과표 말씀드리면서 이 균형 성과표라는 것은 물론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개념을 잡아드렸고 성과표라는 관점에서 개념을 잡아드렸는데 그 안에 어떤 개념이 계속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개인을 평가하는 인사평가를 기업 전체라는 관점에서 결합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측면과 관련돼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재상으로 모두 보셨냐면 이 BSC의 기대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셨어요. 물론 제가 그걸 칠판사로 하나 잡아드리진 않았지만 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냐면 역시나 BSC는 기업 전략과 결합시키고 있는 측면이다 보니까 그런 전략적인 측면들이 바로 기대 효과로 들어오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교재에 있는 내용들 하나씩 언급해 드리면서 그런 느낌들을 좀 전달해 드리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럼 다시 오면 평가관리라는 거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무평가와 인사평가를 포함해서 갈 수 있는 거고 인사평가가 확장되면 부서 팀평가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더 하나 올려서 기업 수준에서 평가한다는 개념이라면 균형 성과표라는 것을 활용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쪽에 대한 얘기는 정리가 된 거고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역시나 보상관리 쪽에 대한 얘기 오면서 보상관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보상 자체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보상 딱 두 가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기업의 입장에서의 보상은 비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지니까 직접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상으로서
임금이라는 걸 보신 거고요. 간접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상으로서 복리 후생이라는 것을 보신 거잖아요. 근데 역시나 그 임금을 얘기하면서 역시 임금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세 가지가 임금 수준, 임금 체계, 임금 형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보셨고, 그 중에서 이제 뭐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긴 하냐면 임금 체계 쪽이에요. 네, 임금 체계 쪽이 되는 거고, 아까 이미 살짝 말씀드렸지만 그 임금 체계는 직무평가의 결과와 인사평가의 결과, 그리고 인사평가의 결과로서 연공급과 직능급과 성과급, 그리고 그 성과급 역시 제가 구조 어떻게 잡아드렸냐면 개인 성과급, 집단 성과급, 조직 성과급으로 잡아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플랜도 C가 깔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레벨링이 어떻게 된다? 기업의 레벨, 부서 또는 팀 레벨, 그 다음에 종업원 또는 인적 자원의 레벨에서 세 개의 레벨이 기본적으로 깔린다. 라는 사실을 계속 전달시켜드리기 위해서 계속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골격, 다시 플랜 to C, 조직 또는 기업, 집단 또는 부서팀, 개인 또는 인적 자원 또는 종업원, 요 수준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주제들을 좀 보셨어요. 그리고 어떤 주제들을 보셨냐면 동기부여라는 것에 대해서 보셨고, 몇 가지 동기부여 이론들에 대해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입각해서 역시나 동기부여 프로그램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셨던 거죠. 그 다음에 산업안전관리와 보건관리라는 것에 대해서 보셨고, 뭐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정리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뭔가 이런 게 있다라면 이걸 뭐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개념과 예방 대책을 중심으로 정리하자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쪽에 대한 내용들이 되는데, 사실 유지관리 관점에서 얘네들은 그냥 에피타이저. 아까도 잠깐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노사 관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노사 관계라는 거 안에다가 뭘 같이 묶어서 당연히 끌고 가셔야 되냐면 경영 참여라는 개념이 같이 끌려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적 자원의 유지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가장 간단했던 주제긴 한데 인적 자원의 방출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셨고, 인적 자원의 방출을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이직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이 이직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 두 가지가 바로 뭐였을까요? 자발적 이직이라는 것과 비자발적 이직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자발적 이직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왜요? 비자발적 이직은요, 칼자를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발적 이직은 칼자를 종업원이 쥐고 있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한 기업에게 유리하게 뭔가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영학 관점에서는 비자발적 이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발적 이직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발적 이직과 관련해서 감소 대책 같은 것들도 역시나 정리를 좀 하셨던 거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도 드렸냐면 이 이직이라는 표현 자체가 분명히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면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직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뭘 결정해 줘야 될까요? 적정 이직률을 결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 거고, 역시 이 표현 가지고 여러분들 인사관리 답안지 쓰실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사고방식 하나 또 나오는 거죠. 역시 제가 어떤 설명 가지고 연기랑 1대 말씀을 드렸냐면
인사관리 전에 경영학은 색깔이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색깔? 회색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물론 답안에다가 블라블라해서 이건 회색이다라고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회색이라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답안 작성용 표현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 표현이 바로 뭐냐면 적정 수준 또는 최적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나 딱 적정 수준 또는 최적 수준 네 글자만 쓸 수 없으니까 문장을 좀 만들어 드릴 목적으로 얘기를 좀 더 얹어 드리면, 일반적 적정 수준, 최적 수준은 싹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관련 비용의 총합을 최소화시킨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국한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사관리 전체에서 뭔가 답안지 쓰실 때 두 가지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가급적이면 어느 쪽 하나 선택하는 형태의 답안지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두 쪽이 다 일장일단을 가지고 있을 거라서 결론은 어떻게 가져가시기를 전 항상 부탁을 드리냐면 섞는 거, 회색의 형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답안지다가 회색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세요. 네. 적정 수준 또는 최적 수준을 찾아간다는 논리를 가지고 뭔가 방향성을 가지고 답안지에 쓰셔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최적 또는 적정 수준이라는 것은 관련 비용의 총합을 최소화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논리 가져가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인적전의 구성에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셨고, 요게 이제 인적자원 관리 자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 놓으셔야 되는 내용이 되고요. 근데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나면 이제 어떤 내용들로 매듭을 지으면 되는 거냐면, 어쨌든 기업은 이런 절차들을 가지고 인적자원 관리를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플랜 2C의 개념이 되니까 그다음에 플랜이라고 했을 때 그 일반적 경영학에서 플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하냐면 목적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플랜 2C라고 했을 때 플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목적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플랜 2까지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C에 해당하는 개념 하나가 정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인사감사라는 것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기나 일기에서 인사감사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인사감사 역시 어떤 형태로 답안 작성을 준비해 놓으시면 되냐면 이쪽 탓이 뭐가 된다고요? 플랜 2C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제 교재 편제상으로 얘기했을 때 이 플랜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다 어떤 제목들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 오긴 했냐면 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플랜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역시나 인사감사에 대한 답안 플랜 2C의 관점 쓴다면 플랜에서는 그냥 인사감사에 대한 개념적인 측면 쓰시면 되는 거고, 복잡하게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인적자원 관리가 됐을 때 그 인적자원 관리가 잘 됐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판단 또는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인사감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뭔가 좀 더 쓰고 싶으시면, 근데 이런 인사감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인적자원 관리 플랜 또 C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플랜을 세울 때 영향을 주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런 인사감사는 뭐 나중에 이쪽 가서도 이해가 되겠지만 뭔가 차후 인적자원 관리를 시행할 때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실시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얹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플랜과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와 관련해서 교재상으로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일단 인사감사가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교재상으로 보시게 되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가지가 대상에 따른 분류와 감사 주체에 따른 분류 두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둘 중에 어느 쪽의 중요성이 훨씬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감사 주체에 따른 분류가 가장 중요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감사라는 걸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감사 주체거든요. 네, 감사 대상이 아니라 감사 주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감사의 분류를 이야기한다면
뭐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감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그럼 이제 감사 주체에 따른 분류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감사 주체는 감사를 누가 할 것이냐는 건데 직관적으로 끌고 가면 당연히 감사 주체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기업 안에 있든가 기업 밖에 있든가. 그러면 기업 안에 있는 사람이 감사 주체가 되는 거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뿐이냐면 내부 감사라고 이야기할 뿐인 거고, 감사 주체가 조직 기업 밖에 있다면 우리는 그걸 외부 감사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사는 감사 주체에 따라서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늘 충분히 설명한 것 같으니까. 내부 감사가 좋을까요? 외부 감사가 좋을까요? 역시 이 질문에서 둘 중 하나 선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경영학은 기본적으로 색깔은 회색이에요. 뭔가 두 가지가 있을 때 완벽하게 좋거나 완벽하게 나쁜 건 없다는 거예요. 각자 다 일장일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답안을 쓴다고 했을 때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를 소제목으로 쓰셨으면 그 뒤에 뭘 써야 될까요?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서술하신 다음에 각각에 대한 특징 또는 장점과 단점 같은 것들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경영학적으로 완벽하게 옳거나 완벽하게 틀린 건 없다라고 보시면서 답안지 쓰시는 게 맞으세요. 그러니까 내부 감사는 내부 감사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을 거고, 외부 감사는 외부 감사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역시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연기 1기 오면서 아마 제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특징 또는 장점, 단점 이 표현일걸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장단점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의 장점과 단점 떠올려 보시는데, 역시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던 테크닉인데, 그렇다면 두 개를 가지고 장점과 단점을 쓴다면 어떤 느낌으로 답안 쓰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냐면 한쪽의 장점은 다른 쪽의 단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두 개가 존재하면 그 두 개 사이의 장단점은 당연히 한쪽의 장점은 다른 쪽의 단점이 되고 반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떠올려 봅시다. 내부 감사. 일단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감사에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이니까 정보를 얻기 좋을까요? 좋지 못할까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감사는 정보를 습득하기 좋다라는 장점을 가질 것 같아요. 근데 감사인이 조직 내부에 있으니까 우리 편을 들까요? 아니면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까요? 우리 편을 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감사는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게 좋을까요? 주관적인 게 좋을까요? 객관적인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감사는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단점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에 대한 장점과 단점 설명드리면 자연스럽게 외부 감사의 장점과 단점은 떠오르는 거죠. 외부 감사는 객관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겠지만 정보를 취득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을 가진다라는 느낌 가지고 답안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경영적 마인드상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세 가지인 경우가 대부분일까? 회색이니까 그 두 개를 섞어놓은 형태가 있을 거고, 섞어놓은 것이 바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합동감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 합동감사는 그렇다면 완벽할까? 역시나 그렇지 않아요. 예, 역시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섞어놨을 때는 그럼 어떻게 장점과 단점을 써야 되냐라는 건데, 섞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할 수도 있지만 둘 다 부실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섞는다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자는 논리긴 한데, 뭐 이미 여러분들 여러 차례 이런저런 얘기 통해서 들었겠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보면 둘 다 놓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중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의 특징 또는 장점과 단점의 논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확인시켜 드리면서 인사감사에서 내부감사, 외부감사, 합동감사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ABC 감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 ABC 감사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답안지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말 그대로 ABC 감사니까 모두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목차상으로 A 감사, B 감사, C 감사가 잡아진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딱 두 가지씩만 쓰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두 가지 뭐였을까요? 역시나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뭔가 답안지 쓸 때 제일 앞에 뭐가 들어오는 거고요. 개념적인 서술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당연히 A 감사, B 감사, C 감사라고 얘기했을 때 이 개념은 뭐 중심으로 쓰시면 되냐면 A가 뭐의 약자고 B가 뭐의 약자고 C가 뭐의 약자인지를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세 개는 A는 어드미니스트러티브가 되니까 관리적 또는 경영적 측면을 감사 대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B는 버젯의 약자가 되니까 예산적인 측면들, 경제적인 측면을 감사 대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C는 컨트리뷰션의 약자니까 공헌 또는 기여에 대한 내용을 감사를 한다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한 가지를 더 쓰자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쨌든 A 감사든 B 감사든 C 감사든 감사할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한다고 했을 때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보고 말 게 아니라 세부적인 뭐가 있어야 될까? 감사 항목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A 감사의 세부적인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B 감사의 세부적인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고 C 감사의 세부적인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안 작성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그런 이유들 때문에 교재 보시게 되면 각 감사 안에서 세부적인 측정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역시나 한 두세 개 정도만 따놓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 인사감사의 두와 관련돼서 어떤 내용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이 완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C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셨죠. 그리고 이제 뭘 중심으로 이야기했냐면 역시나 이런 인사감사할 때 유의해야 되는 유의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하신 거고 그래서 뭐 그때 똑같이 1기 때 이 말씀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 유의점이라고 얘기하는 거 무조건 외워서 쓰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교재에 물론 예시적으로 몇 가지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정말 예시에 불과한 거지 그게 정답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교재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 상태라면 쓰시면 되고 만약에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인사감사의 내용에 맞게끔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들 쓰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우리 입장에서는 교재 베이스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교재 12페이지 잠시 보시면 첫 번째, 최고 경영자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 필요. 역시나 이 최고 경영자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 필요는 그냥 대충 쓰시면 다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특정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 배제, 감사 결과를 경영 정책에 반영. 네 번째, 감사 결과에 대한 개선 방안 도출 들어가 있는데 역시나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냥 C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깔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오면 결국 뭐 하나만 추가해 놓으면 답안 쓰시는데 어렵지 않다라고 보여지면 두 번째 얘기요. 특정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 배제가 유의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내용상으로 받아들이는 게 어렵진 않으시죠. 예. 뭔가 인사감사한다고 했을 때 어떤 개인을 타겟으로 감사하게 되면 감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사감사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은 배제가 되어야 한다는 건 사실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쓰셔야 되니까 조금 눈여겨봐 두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최고 경영자와 관련된 측면 그다음에 앞으로 잘하겠다는 거, 잘했는지를 보는 거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따라가는 내용들이니까 그런 느낌 가지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 거기까지네. 거기까지가 제1절 경영학과 인적 자원관리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 골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제2절 또 들어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